안녕하세요.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연인 관계에서 나 자신을 점점 잃어가는 기분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상대방의 기분을 살피느라 늘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고 모든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는 것만 같아 끊임없이 자책하게 되지는 않으신가요? 오늘은 우리 사회에서 다소 이야기하기 조심스럽지만 그렇기에 더욱 깊이 들여다봐야 할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바로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보이지 않는 폭력, 정서적 학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곤 하는 여성이 남성에게 가하는 정서적 학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흔히 우리는 남성이 여성에게 가하는 폭력이나 학대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는 당연하고 올바른 일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 상황, 여성이 남성을 정서적으로 통제하고 상처 주는 경우는 마치 존재하지 않는 일처럼 여겨지거나 남자의 나약함으로 치부되기 일쑤입니다. 이러한 이중잣대는 고통받는 남성들을 더욱 깊은 침묵과 고립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히 누군가를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받은 영혼을 위로하고 혹시 당신이 바로 그 관계 속에 있다면 스스로를 돌아보고 빠져나올 용기를 주기 위함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경험과 함께 정서적 학대의 징후는 무엇인지, 그리고 유독 착한 남자들이 이런 관계에 쉽게 빠져드는지, 마지막으로 이 고통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제가 결코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는 어느 날의 기억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17년의 어느 저녁, 저는 작고 아담한 레스토랑의 2인용 테이블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당시 여자친구와의 저녁 약속이었죠. 약속 시간은 이미 40분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제가 바람맞았거나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눈치챈 듯한 분위기였죠. 혼자서 40분 넘게 앉아있으니 그럴만도 했습니다. 저는 애써 태연한 척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고 수첩에 무언가를 끄적여 보았지만 점점 초라해지는 기분을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스스로가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이내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여자친구는 늦는 이유에 대해 어떤 연락도 설명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디야? 라고 2번이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더 화가 났던 것은 메신저 앱에 찍힌 파란색 체크 표시였습니다. 제 메시지를 분명히 읽고도 답장을 하지 않은 것이죠. 제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까 고민하던 바로 그 순간 그녀가 레스토랑 안으로 아무렇지 않게 아주 태연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제 맞은편에 털썩 앉은 그녀는 제 굳은 표정을 보더니 제가 어디 있었냐고 묻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하철이 연착됐어. 근데 왜 그렇게 화를 내? 순간 모든 상황이 뒤바뀌었습니다. 40분 넘게 기다린 저의 정당한 분노는 순식간에 별일 아닌 것에 화를 내는 속 좁은 남자의 칩으로 둔갑했습니다. 그녀는 사과 한마디 없이 오히려 저의 감정 자체를 문제 삼았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저의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죄책감을 느꼈고 화를 낸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미안, 화내려고 했던 건 아니야. 믿겨지시나요? 1시간 가까이 약속에 늦은 사람 앞에서 기다린 제가 오히려 사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 관계의 모든 권력 구도는 명확해졌습니다. 그녀는 저의 사과를 너그럽게 받아주는 입장이 되었고 저는 그녀의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슬프게도 이것은 단 한 번의 해프닝이 아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저희 관계는 내내 이런 식의 패턴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겪었던
그리고 아마 지금 당신이 겪고 있을지도 모르는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관계의 명백한 신호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모든 것이 나의 잘못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갈등의 원인이 항상 저에게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기분은 예측할 수 없이 변덕스러웠고 저는 항상 그녀의 심기를 거스를까 봐 살얼음판을 걷듯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제 감정을 표현하는 것조차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보낸 메시지에 답이 조금이라도 늦으면 내가 또 뭘 잘못 말했나? 그녀를 화나게 했나? 라며 전전긍긍했죠. 심지어 함께 간 식당의 음식이 맛이 없어도 그 식당을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은 제 탓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상대방은 절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사과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제가 어떤 부당함에 대해 감정을 표출하면 그것은 그녀의 행동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저의 내면의 상처나 해결되지 않은 과거의 문제 탓으로 돌려졌습니다. 그건 내가 예민해서 그래, 내 안의 상처가 또 드러나는구나 와 같은 말들로 모든 상황을 제 개인의 문제로 축소시켰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애정을 무기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아주 전략적인 순간에 애정과 스킨십을 거두어들이곤 했습니다. 이것은 저를 길들이기 위한 아주 효과적인 통제 수단이었습니다. 약간의 다툼이라도 있고 나면 며칠 혹은 몇 주간 냉랭한 태도를 유지하며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죠. 그렇게 저를 바싹 마르게 한 뒤에는 갑자기 언제 그랬냐는 듯 뜨거운 사랑을 퍼붓는 러브바밍을 시전했습니다. 차가움과 뜨거움을 오가는 이 예측 불가능한 패턴은 마치 저를 카지노 슬롯머신 앞에 앉아있는 중독자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애정이라는 보상을 얻기 위해 저는 계속해서 레버를 당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침묵으로 벌을 주는 것입니다. 제가 그녀의 암묵적인 기대에 어긋나는 말이나 행동을 했을 때 그녀는 며칠이고 저에게 침묵의 형벌을 내렸습니다. 소통은 완전히 단절되었고 저는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안절부절 못하며 그녀의 침묵이 끝나기만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제가 혹시 내가 한 그 말 때문에 화났어? 라고 물어도 그녀는 절대 명확하게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알아서 생각해야지 와 같은 모호한 말로 저를 더욱 깊은 혼란과 죄책감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저는 항상 불안정했고 관계 속에서 제가 어디에 서 있는지 결코 알 수 없었습니다. 상대방의 기분에 따라 제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왜 그런 고통스러운 관계를 끝내지 못하고 계속 머물렀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이 문제의 더 깊은 본질과 마주하게 됩니다. 저는 결코 스스로를 피해자로만 규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녀의 행동이 분명 잘못된 것이었지만 그 관계를 지속하기로 선택한 것은 분명 저의 책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상처와 저의 상처가 마치 퍼즐 조각처럼 완벽하게 들어맞았던 것입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로버트 글로버 박사의 유명한 저서 더는 착한 남자로 살지 않겠다를 읽게 된 것이죠. 책을 읽는 내내 저는 마치 제 이야기를 읽는 듯한 충격에 빠졌습니다. 저는 전형적인 착한 남자 증후군을 앓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지만 착한 남자는 정말로 선하고 이타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의 착함은 사실 가면입니다. 그 가면 뒤에는 거절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 사랑받지 못할 것이라는 깊은 불안감, 그리고 진정한 내 모습은 결함투성이이며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수치심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들은 갈등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욕구나 감정을 억누르고 상대방에게 무조건적으로 맞추려고 했습니다.
타인의 인정과 사랑을 얻기 위해서라면 부당한 대우조차 감수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했던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사랑과 인정을 갈구한 나머지 제 자신을 완전히 내팽개쳤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존중감이 없었기에 그녀가 저를 함부로 대하는 것을 허용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남들이 우리를 대하도록 스스로 가르칩니다. 제가 저를 존중하지 않으니 그녀 또한 저를 존중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정서적 학대를 가하는 사람과 그것을 받아주는 착한 남자가 서로를 끌어당기는 이유입니다. 통제하려는 사람과 순응하려는 사람이 만나 최악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과거의 저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이제 이 고통의 사슬을 끊어낼 시간입니다. 치유와 극복의 길은 결코 쉽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가장 먼저 이 모든 역학관계를 직시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일방적인 가해와 피해의 관계가 아니라 당신의 내면의 문제와 상대방의 문제가 만나 만들어진 공동 창조물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남 탓을 멈추고 내가 왜 이런 관계를 허용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 당신 내면의 깊은 수치심과 마주해야 합니다. 진정한 나는 부족하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그릇된 믿음을 찾아내야 합니다. 당신은 있는 그대로 소중하며 누군가의 인정을 받기 위해 자신을 희생할 필요가 없는 존재입니다. 세 번째는 건강한 경계선을 설정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격적으로 변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나의 감정과 욕구를 존중하고 부당한 요구에는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불편한 대화를 피하지 않고 갈등을 직면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기 존중의 시작입니다. 네 번째,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신뢰할 수 있는 친구나 가족 혹은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진정한 남성성은 무조건 순응하고 희생하는 착한 남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가치를 알고 스스로를 존중하며 타인과 상호 존중의 관계를 맺을 줄 아는 사람, 바로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무시당하고 통제당하고 감정의 쓰레기통이 되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존중받고 사랑받으며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맺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그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지혜를 나눠주세요. 당신의 선한 영향력이 지금 이 순간에도 홀로 고통받고 있을 누군가에게는 큰 빛과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 언제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게.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연인 관계에서 나 자신을 점점 잃어가는 기분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상대방의 기분을 살피느라 늘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고 모든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는 것만 같아 끊임없이 자책하게 되지는 않으신가요? 오늘은 우리 사회에서 다소 이야기하기 조심스럽지만 그렇기에 더욱 깊이 들여다봐야 할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바로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보이지 않는 폭력, 정서적 학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나는 여성이 남성에게 가하는 정서적 학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흔히 우리는 남성이 여성에게 가하는 폭력이나 학대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는 당연하고 올바른 일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 상황, 여성이 남성을 정서적으로 통제하고 상처 주는 경우는 마치 존재하지 않는 일처럼 여겨지거나 남자의 나약함으로 치부되기 일쑤입니다.
이러한 이중잣대는 고통받는 남성들을 더욱 깊은 침묵과 고립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히 누군가를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받은 영혼을 위로하고 혹시 당신이 바로 그 관계 속에 있다면 스스로를 돌아보고 빠져나올 용기를 주기 위함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경험과 함께 정서적 학대의 징후는 무엇인지, 그리고 유독 착한 남자들이 이런 관계에 쉽게 빠져드는지, 마지막으로 이 고통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제가 결코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는 어느 날의 기억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17년의 어느 저녁, 저는 작고 아담한 레스토랑의 2인용 테이블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당시 여자친구와의 저녁 약속이었죠. 약속 시간은 이미 40분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제가 바람맞았거나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눈치챈 듯한 분위기였죠. 혼자서 40분 넘게 앉아 있으니 그럴 만도 했습니다. 저는 애써 태연한 척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고 수첩에 무언가를 끄적여 보았지만 점점 초라해지는 기분을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스스로가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이내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여자친구는 늦는 이유에 대해 어떤 연락도 설명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디야? 라고 2번이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더 화가 났던 것은 메신저 앱에 찍힌 파란색 체크 표시였습니다. 제 메시지를 분명히 읽고도 답장을 하지 않은 것이죠. 제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까 고민하던 바로 그 순간 그녀가 레스토랑 안으로 아무렇지 않게 아주 태연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제 맞은편에 털썩 앉은 그녀는 제 굳은 표정을 보더니 제가 어디 있었냐고 묻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하철이 연착됐어. 근데 왜 그렇게 화를 내? 순간 모든 상황이 뒤바뀌었습니다. 40분 넘게 기다린 저의 정당한 분노는 순식간에 별일 아닌 것에 화를 내는 속 좁은 남자의 칩으로 둔갑했습니다. 그녀는 사과 한마디 없이 오히려 저의 감정 자체를 문제 삼았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저의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죄책감을 느꼈고 화를 낸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미안, 화내려고 했던 건 아니야. 믿겨지시나요? 1시간 가까이 약속에 늦은 사람 앞에서 기다린 제가 오히려 사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 관계의 모든 권력 구도는 명확해졌습니다. 그녀는 저의 사과를 너그럽게 받아주는 입장이 되었고 저는 그녀의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슬프게도 이것은 단 한 번의 해프닝이 아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저희 관계는 내내 이런 식의 패턴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겪었던, 그리고 아마 지금 당신이 겪고 있을지도 모르는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관계의 명백한 신호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모든 것이 나의 잘못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갈등의 원인이 항상 저에게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기분은 예측할 수 없이 변덕스러웠고 저는 항상 그녀의 심기를 거스를까 봐 살얼음판을 걷듯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제 감정을 표현하는 것조차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보낸 메시지에 답이 조금이라도 늦으면 내가 또 뭘 잘못 말했나? 그녀를 화나게 했나? 라며 전전긍긍했죠. 심지어 함께 간 식당의 음식이 맛이 없어도 그 식당을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은 제 탓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상대방은 절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사과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제가 어떤 부당함에 대해 감정을 표출하면
그것은 그녀의 행동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저의 내면의 상처나 해결되지 않은 과거의 문제 탓으로 돌려졌습니다. 그건 내가 예민해서 그래, 내 안의 상처가 또 드러나는구나 와 같은 말들로 모든 상황을 제 개인의 문제로 축소시켰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애정을 무기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아주 전략적인 순간에 애정과 스킨십을 거두어들이곤 했습니다. 이것은 저를 길들이기 위한 아주 효과적인 통제 수단이었습니다. 약간의 다툼이라도 있고 나면 며칠 혹은 몇 주간 냉랭한 태도를 유지하며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죠. 그렇게 저를 바싹 마르게 한 뒤에는 갑자기 언제 그랬냐는 듯 뜨거운 사랑을 퍼붓는 러브 바밍을 시전했습니다. 차가움과 뜨거움을 오가는 이 예측 불가능한 패턴은 마치 저를 카지노 슬롯머신 앞에 앉아있는 중독자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애정이라는 보상을 얻기 위해 저는 계속해서 레버를 당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침묵으로 벌을 주는 것입니다. 제가 그녀의 암묵적인 기대에 어긋나는 말이나 행동을 했을 때 그녀는 며칠이고 저에게 침묵의 형벌을 내렸습니다. 소통은 완전히 단절되었고 저는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안절부절 못하며 그녀의 침묵이 끝나기만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제가 혹시 내가 한 그 말 때문에 화났어? 라고 물어도 그녀는 절대 명확하게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알아서 생각해야지 와 같은 모호한 말로 저를 더욱 깊은 혼란과 죄책감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저는 항상 불안정했고 관계 속에서 제가 어디에 서 있는지 결코 알 수 없었습니다. 상대방의 기분에 따라 제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왜 그런 고통스러운 관계를 끝내지 못하고 계속 머물렀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이 문제의 더 깊은 본질과 마주하게 됩니다. 저는 결코 스스로를 피해자로만 규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녀의 행동이 분명 잘못된 것이었지만 그 관계를 지속하기로 선택한 것은 분명 저의 책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상처와 저의 상처가 마치 퍼즐 조각처럼 완벽하게 들어맞았던 것입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로버트 글로버 박사의 유명한 저서 더는 착한 남자로 살지 않겠다를 읽게 된 것이죠. 책을 읽는 내내 저는 마치 제 이야기를 읽는 듯한 충격에 빠졌습니다. 저는 전형적인 착한 남자 증후군을 앓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지만 착한 남자는 정말로 선하고 이타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의 착함은 사실 가면입니다. 그 가면 뒤에는 거절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 사랑받지 못할 것이라는 깊은 불안감, 그리고 진정한 내 모습은 결함투성이이며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수치심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들은 갈등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욕구나 감정을 억누르고 상대방에게 무조건적으로 맞추려고 했습니다. 타인의 인정과 사랑을 얻기 위해서라면 부당한 대우조차 감수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했던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사랑과 인정을 갈구한 나머지 제 자신을 완전히 내팽개쳤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존중감이 없었기에 그녀가 저를 함부로 대하는 것을 허용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남들이 우리를 대하도록 스스로 가르칩니다. 제가 저를 존중하지 않으니 그녀 또한 저를 존중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정서적 학대를 가하는 사람과 그것을 받아주는 착한 남자가 서로를 끌어당기는 이유입니다. 통제하려는 사람과 순응하려는 사람이 만나 최악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과거의 저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이제 이 고통의 사슬을 끊어낼 시간입니다. 치유와 극복의 길은 결코 쉽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가장 먼저 이 모든 역학관계를 직시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일방적인 가해와 피해의 관계가 아니라 당신의 내면의 문제와 상대방의 문제가 만나 만들어진 공동 창조물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남 탓을 멈추고 내가 왜 이런 관계를 허용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 당신 내면의 깊은 수치심과 마주해야 합니다. 진정한 나는 부족하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그릇된 믿음을 찾아내야 합니다. 당신은 있는 그대로 소중하며 누군가의 인정을 받기 위해 자신을 희생할 필요가 없는 존재입니다. 세 번째는 건강한 경계선을 설정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격적으로 변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나의 감정과 욕구를 존중하고 부당한 요구에는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불편한 대화를 피하지 않고 갈등을 직면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기 존중의 시작입니다. 네 번째,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신뢰할 수 있는 친구나 가족 혹은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진정한 남성성은 무조건 순응하고 희생하는 착한 남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가치를 알고 스스로를 존중하며 타인과 상호 존중의 관계를 맺을 줄 아는 사람, 바로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무시당하고 통제당하고 감정의 쓰레기통이 되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존중받고 사랑받으며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맺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그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지혜를 나눠주세요. 당신의 선한 영향력이 지금 이 순간에도 홀로 고통받고 있을 누군가에게는 큰 빛과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 언제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연인 관계에서 나 자신을 점점 잃어가는 기분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상대방의 기분을 살피느라 늘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고 모든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는 것만 같아 끊임없이 자책하게 되지는 않으신가요? 오늘은 우리 사회에서 다소 이야기하기 조심스럽지만 그렇기에 더욱 깊이 들여다봐야 할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바로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보이지 않는 폭력, 정서적 학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곤 하는 여성이 남성에게 가하는 정서적 학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흔히 우리는 남성이 여성에게 가하는 폭력이나 학대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는 당연하고 올바른 일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 상황, 여성이 남성을 정서적으로 통제하고 상처 주는 경우는 마치 존재하지 않는 일처럼 여겨지거나 남자의 나약함으로 치부되기 일쑤입니다. 이러한 이중잣대는 고통받는 남성들을 더욱 깊은 침묵과 고립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히 누군가를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받은 영혼을 위로하고 혹시 당신이 바로 그 관계 속에 있다면 스스로를 돌아보고 빠져나올 용기를 주기 위함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경험과 함께 정서적 학대의 징후는 무엇인지, 그리고 유독 착한 남자들이 이런 관계에 쉽게 빠져드는지, 마지막으로 이 고통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제가 결코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는 어느 날의 기억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17년의 어느 저녁, 저는 작고 아담한 레스토랑의 2인용 테이블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당시 여자친구와의 저녁 약속이었죠. 약속 시간은 이미 40분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제가 바람맞았거나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눈치챈 듯한 분위기였죠. 혼자서 40분 넘게 앉아 있으니 그럴만도 했습니다. 저는 애써 태연한 척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고 수첩에 무언가를 끄적여 보았지만 점점 초라해지는 기분을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스스로가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이내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여자친구는 늦는 이유에 대해 어떤 연락도 설명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디야? 라고 2번이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더 화가 났던 것은 메신저 앱에 찍힌 파란색 체크 표시였습니다. 제 메시지를 분명히 읽고도 답장을 하지 않은 것이죠. 제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까 고민하던 바로 그 순간 그녀가 레스토랑 안으로 아무렇지 않게 아주 태연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제 맞은편에 털썩 앉은 그녀는 제 굳은 표정을 보더니 제가 어디 있었냐고 묻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하철이 연착됐어. 근데 왜 그렇게 화를 내? 순간 모든 상황이 뒤바뀌었습니다. 40분 넘게 기다린 저의 정당한 분노는 순식간에 별일 아닌 것에 화를 내는 속 좁은 남자의 칩으로 둔갑했습니다. 그녀는 사과 한마디 없이 오히려 저의 감정 자체를 문제 삼았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저의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죄책감을 느꼈고 화를 낸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미안, 화내려고 했던 건 아니야. 믿겨지시나요? 1시간 가까이 약속에 늦은 사람 앞에서 기다린 제가 오히려 사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 관계의 모든 권력 구도는 명확해졌습니다. 그녀는 저의 사과를 너그럽게 받아주는 입장이 되었고 저는 그녀의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슬프게도 이것은 단 한 번의 해프닝이 아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저희 관계는 내내 이런 식의 패턴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겪었던 그리고 아마 지금 당신이 겪고 있을지도 모르는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관계의 명백한 신호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모든 것이 나의 잘못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갈등의 원인이 항상 저에게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기분은 예측할 수 없이 변덕스러웠고 저는 항상 그녀의 심기를 거스를까 봐 살얼음 판을 걷듯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제 감정을 표현하는 것조차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보낸 메시지에 답이 조금이라도 늦으면 내가 또 뭘 잘못 말했나? 그녀를 화나게 했나? 라며 전전긍긍했죠. 심지어 함께 간 식당의 음식이 맛이 없어도 그 식당을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은 제 탓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상대방은 절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사과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제가 어떤 부당함에 대해 감정을 표출하면 그것은 그녀의 행동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저의 내면의 상처나 해결되지 않은 과거의 문제의 탓으로 돌려졌습니다. 그건 내가 예민해서 그래, 내 안의 상처가 또 드러나는구나 와 같은 말들로 모든 상황을 제 개인의 문제로 축소시켰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애정을 무기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아주 전략적인 순간에 애정과 스킨십을 거두어들이곤 했습니다. 이것은 저를 길들이기 위한 아주 효과적인 통제 수단이었습니다. 약간의 다툼이라도 있고 나면 며칠 혹은 몇 주간 냉랭한 태도를 유지하며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죠. 그렇게 저를 바싹 마르게 한 뒤에는 갑자기 언제 그랬냐는 듯 뜨거운 사랑을 퍼붓는 러브바밍을 시전했습니다. 차가움과 뜨거움을 오가는 이 예측 불가능한 패턴은 마치 저를 카지노 슬롯머신 앞에 앉아있는 중독자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애정이라는 보상을 얻기 위해 저는 계속해서
레버를 당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침묵으로 벌을 주는 것입니다. 제가 그녀의 암묵적인 기대에 어긋나는 말이나 행동을 했을 때 그녀는 며칠이고 저에게 침묵의 형벌을 내렸습니다. 소통은 완전히 단절되었고 저는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안절부절 못하며 그녀의 침묵이 끝나기만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제가 혹시 내가 한 그 말 때문에 화났어? 라고 물어도 그녀는 절대 명확하게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알아서 생각해야지 와 같은 모호한 말로 저를 더욱 깊은 혼란과 죄책감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저는 항상 불안정했고 관계 속에서 제가 어디에 서 있는지 결코 알 수 없었습니다. 상대방의 기분에 따라 제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왜 그런 고통스러운 관계를 끝내지 못하고 계속 머물렀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이 문제의 더 깊은 본질과 마주하게 됩니다. 저는 결코 스스로를 피해자로만 규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녀의 행동이 분명 잘못된 것이었지만 그 관계를 지속하기로 선택한 것은 분명 저의 책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상처와 저의 상처가 마치 퍼즐 조각처럼 완벽하게 들어맞았던 것입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로버트 글로버 박사의 유명한 저서 더는 착한 남자로 살지 않겠다를 읽게 된 것이죠. 책을 읽는 내내 저는 마치 제 이야기를 읽는 듯한 충격에 빠졌습니다. 저는 전형적인 착한 남자 증후군을 앓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지만 착한 남자는 정말로 선하고 이타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의 착함은 사실 가면입니다. 그 가면 뒤에는 거절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 사랑받지 못할 것이라는 깊은 불안감, 그리고 진정한 내 모습은 결함투성이이며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수치심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들은 갈등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욕구나 감정을 억누르고 상대방에게 무조건적으로 맞추려고 했습니다. 타인의 인정과 사랑을 얻기 위해서라면 부당한 대우조차 감수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했던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사랑과 인정을 갈구한 나머지 제 자신을 완전히 내팽개쳤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존중감이 없었기에 그녀가 저를 함부로 대하는 것을 허용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남들이 우리를 대하도록 스스로 가르칩니다. 제가 저를 존중하지 않으니 그녀 또한 저를 존중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정서적 학대를 가하는 사람과 그것을 받아주는 착한 남자가 서로를 끌어당기는 이유입니다. 통제하려는 사람과 순응하려는 사람이 만나 최악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과거의 저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이제 이 고통의 사슬을 끊어낼 시간입니다. 치유와 극복의 길은 결코 쉽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가장 먼저 이 모든 역학관계를 직시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일방적인 가해와 피해의 관계가 아니라 당신의 내면의 문제와 상대방의 문제가 만나 만들어진 공동 창조물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남 탓을 멈추고 내가 왜 이런 관계를 허용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 당신 내면의 깊은 수치심과 마주해야 합니다. 진정한 나는 부족하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그릇된 믿음을 찾아내야 합니다. 당신은 있는 그대로 소중하며 누군가의 인정을 받기 위해 자신을 희생할 필요가 없는 존재입니다. 세 번째는 건강한 경계선을 설정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격적으로 변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나의 감정과 욕구를 존중하고 부당한 요구에는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불편한 대화를 피하지 않고 갈등을 직면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기 존중의 시작입니다. 네 번째,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신뢰할 수 있는 친구나 가족 혹은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진정한 남성성은 무조건 순응하고 희생하는 착한 남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가치를 알고 스스로를 존중하며 타인과 상호 존중의 관계를 맺을 줄 아는 사람, 바로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무시당하고 통제당하고 감정의 쓰레기통이 되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존중받고 사랑받으며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맺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그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지혜를 나눠주세요. 당신의 선한 영향력이 지금 이 순간에도 홀로 고통받고 있을 누군가에게는 큰 빛과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 언제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게.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연인 관계에서 나 자신을 점점 잃어가는 기분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상대방의 기분을 살피느라 늘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고 모든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는 것만 같아 끊임없이 자책하게 되지는 않으신가요? 오늘은 우리 사회에서 다소 이야기하기 조심스럽지만 그렇기에 더욱 깊이 들여다봐야 할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바로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보이지 않는 폭력, 정서적 학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곤 하는 여성이 남성에게 가하는 정서적 학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흔히 우리는 남성이 여성에게 가하는 폭력이나 학대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는 당연하고 올바른 일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 상황, 여성이 남성을 정서적으로 통제하고 상처 주는 경우는 마치 존재하지 않는 일처럼 여겨지거나 남자의 나약함으로 치부되기 일쑤입니다. 이러한 이중잣대는 고통받는 남성들을 더욱 깊은 침묵과 고립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히 누군가를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받은 영혼을 위로하고 혹시 당신이 바로 그 관계 속에 있다면 스스로를 돌아보고 빠져나올 용기를 주기 위함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경험과 함께 정서적 학대의 징후는 무엇인지, 그리고 유독 착한 남자들이 이런 관계에 쉽게 빠져드는지, 마지막으로 이 고통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제가 결코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는 어느 날의 기억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17년의 어느 저녁, 저는 작고 아담한 레스토랑의 2인용 테이블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당시 여자친구와의 저녁 약속이었죠. 약속 시간은 이미 40분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제가 바람맞았거나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눈치챈 듯한 분위기였죠. 혼자서 40분 넘게 앉아 있으니 그럴만도 했습니다. 저는 애써 태연한 척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고 수첩에 무언가를 끄적여 보았지만 점점 초라해지는 기분을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스스로가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이내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여자친구는 늦는 이유에 대해 어떤 연락도 설명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디야? 라고 2번이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더 화가 났던 것은 메신저 앱에 찍힌 파란색 체크 표시였습니다. 제 메시지를 분명히 읽고도 답장을 하지 않은 것이죠. 제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까 고민하던 바로 그 순간 그녀가 레스토랑 안으로 아무렇지 않게 아주 태연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제 맞은편에 털썩 앉은 그녀는 제 굳은 표정을 보더니
제가 어디 있었냐고 묻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하철이 연착됐어. 근데 왜 그렇게 화를 내? 순간 모든 상황이 뒤바뀌었습니다. 40분 넘게 기다린 저의 정당한 분노는 순식간에 별일 아닌 것에 화를 내는 속 좁은 남자의 칩으로 둔갑했습니다. 그녀는 사과 한마디 없이 오히려 저의 감정 자체를 문제 삼았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저의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죄책감을 느꼈고 화를 낸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미안, 화내려고 했던 건 아니야. 믿겨지시나요? 1시간 가까이 약속에 늦은 사람 앞에서 기다린 제가 오히려 사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 관계의 모든 권력 구도는 명확해졌습니다. 그녀는 저의 사과를 너그럽게 받아주는 입장이 되었고 저는 그녀의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슬프게도 이것은 단 한 번의 해프닝이 아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저희 관계는 내내 이런 식의 패턴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겪었던, 그리고 아마 지금 당신이 겪고 있을지도 모르는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관계의 명백한 신호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모든 것이 나의 잘못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갈등의 원인이 항상 저에게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기분은 예측할 수 없이 변덕스러웠고 저는 항상 그녀의 심기를 거스를까 봐 살얼음판을 걷듯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제 감정을 표현하는 것조차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보낸 메시지에 답이 조금이라도 늦으면 내가 또 뭘 잘못 말했나? 그녀를 화나게 했나? 라며 전전긍긍했죠. 심지어 함께 간 식당의 음식이 맛이 없어도 그 식당을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은 제 탓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상대방은 절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사과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제가 어떤 부당함에 대해 감정을 표출하면 그것은 그녀의 행동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저의 내면의 상처나 해결되지 않은 과거의 문제 탓으로 돌려졌습니다. 그건 내가 예민해서 그래, 내 안의 상처가 또 드러나는구나 와 같은 말들로 모든 상황을 제 개인의 문제로 축소시켰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애정을 무기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아주 전략적인 순간에 애정과 스킨십을 거두어들이곤 했습니다. 이것은 저를 길들이기 위한 아주 효과적인 통제 수단이었습니다. 약간의 다툼이라도 있고 나면 며칠 혹은 몇 주간 냉랭한 태도를 유지하며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죠. 그렇게 저를 바싹 마르게 한 뒤에는 갑자기 언제 그랬냐는 듯 뜨거운 사랑을 퍼붓는 러브바밍을 시전했습니다. 차가움과 뜨거움을 오가는 이 예측 불가능한 패턴은 마치 저를 카지노 슬롯머신 앞에 앉아있는 중독자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애정이라는 보상을 얻기 위해 저는 계속해서 레버를 당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침묵으로 벌을 주는 것입니다. 제가 그녀의 암묵적인 기대에 어긋나는 말이나 행동을 했을 때 그녀는 며칠이고 저에게 침묵의 형벌을 내렸습니다. 소통은 완전히 단절되었고 저는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안절부절 못하며 그녀의 침묵이 끝나기만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제가 혹시 내가 한 그 말 때문에 화났어? 라고 물어도 그녀는 절대 명확하게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알아서 생각해야지 와 같은 모호한 말로 저를 더욱 깊은 혼란과 죄책감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저는 항상 불안정했고 관계 속에서 제가 어디에 서 있는지 결코 알 수 없었습니다. 상대방의 기분에 따라 제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왜 그런 고통스러운 관계를 끝내지 못하고 계속 머물렀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이 문제의 더 깊은 본질과 마주하게 됩니다.
저는 결코 스스로를 피해자로만 규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녀의 행동이 분명 잘못된 것이었지만 그 관계를 지속하기로 선택한 것은 분명 저의 책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상처와 저의 상처가 마치 퍼즐 조각처럼 완벽하게 들어맞았던 것입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로버트 글로버 박사의 유명한 저서 더는 착한 남자로 살지 않겠다를 읽게 된 것이죠. 책을 읽는 내내 저는 마치 제 이야기를 읽는 듯한 충격에 빠졌습니다. 저는 전형적인 착한 남자 증후군을 앓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지만 착한 남자는 정말로 선하고 이타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의 착함은 사실 가면입니다. 그 가면 뒤에는 거절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 사랑받지 못할 것이라는 깊은 불안감, 그리고 진정한 내 모습은 결함투성이이며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수치심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들은 갈등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욕구나 감정을 억누르고 상대방에게 무조건적으로 맞추려고 했습니다. 타인의 인정과 사랑을 얻기 위해서라면 부당한 대우조차 감수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했던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사랑과 인정을 갈구한 나머지 제 자신을 완전히 내팽개쳤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존중감이 없었기에 그녀가 저를 함부로 대하는 것을 허용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남들이 우리를 대하도록 스스로 가르칩니다. 제가 저를 존중하지 않으니 그녀 또한 저를 존중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정서적 학대를 가하는 사람과 그것을 받아주는 착한 남자가 서로를 끌어당기는 이유입니다. 통제하려는 사람과 순응하려는 사람이 만나 최악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과거의 저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이제 이 고통의 사슬을 끊어낼 시간입니다. 치유와 극복의 길은 결코 쉽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가장 먼저 이 모든 역학관계를 직시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일방적인 가해와 피해의 관계가 아니라 당신의 내면의 문제와 상대방의 문제가 만나 만들어진 공동 창조물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남 탓을 멈추고 내가 왜 이런 관계를 허용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 당신 내면의 깊은 수치심과 마주해야 합니다. 진정한 나는 부족하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그릇된 믿음을 찾아내야 합니다. 당신은 있는 그대로 소중하며 누군가의 인정을 받기 위해 자신을 희생할 필요가 없는 존재입니다. 세 번째는 건강한 경계선을 설정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격적으로 변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나의 감정과 욕구를 존중하고 부당한 요구에는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불편한 대화를 피하지 않고 갈등을 직면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기 존중의 시작입니다. 네 번째,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신뢰할 수 있는 친구나 가족 혹은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진정한 남성성은 무조건 순응하고 희생하는 착한 남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가치를 알고 스스로를 존중하며 타인과 상호 존중의 관계를 맺을 줄 아는 사람, 바로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무시당하고 통제당하고 감정의 쓰레기통이 되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존중받고 사랑받으며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맺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그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지혜를 나눠주세요. 당신의 선한 영향력이 지금 이 순간에도 홀로 고통받고 있을 누군가에게는
큰 빛과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 언제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게.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연인 관계에서 나 자신을 점점 잃어가는 기분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상대방의 기분을 살피느라 늘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고 모든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는 것만 같아 끊임없이 자책하게 되지는 않으신가요? 오늘은 우리 사회에서 다소 이야기하기 조심스럽지만 그렇기에 더욱 깊이 들여다봐야 할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바로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보이지 않는 폭력, 정서적 학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나는 여성이 남성에게 가하는 정서적 학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흔히 우리는 남성이 여성에게 가하는 폭력이나 학대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는 당연하고 올바른 일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 상황, 여성이 남성을 정서적으로 통제하고 상처 주는 경우는 마치 존재하지 않는 일처럼 여겨지거나 남자의 나약함으로 치부되기 일쑤입니다. 이러한 이중잣대는 고통받는 남성들을 더욱 깊은 침묵과 고립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히 누군가를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받은 영혼을 위로하고 혹시 당신이 바로 그 관계 속에 있다면 스스로를 돌아보고 빠져나올 용기를 주기 위함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경험과 함께 정서적 학대의 징후는 무엇인지, 그리고 유독 착한 남자들이 이런 관계에 쉽게 빠져드는지, 마지막으로 이 고통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제가 결코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는 어느 날의 기억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17년의 어느 저녁, 저는 작고 아담한 레스토랑의 2인용 테이블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당시 여자친구와의 저녁 약속이었죠. 약속 시간은 이미 40분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제가 바람맞았거나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눈치챈 듯한 분위기였죠. 혼자서 40분 넘게 앉아 있으니 그럴 만도 했습니다. 저는 애써 태연한 척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고 수첩에 무언가를 끄적여 보았지만 점점 초라해지는 기분을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스스로가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이내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여자친구는 늦는 이유에 대해 어떤 연락도 설명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디야? 라고 2번이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더 화가 났던 것은 메신저 앱에 찍힌 파란색 체크 표시였습니다. 제 메시지를 분명히 읽고도 답장을 하지 않은 것이죠. 제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까 고민하던 바로 그 순간 그녀가 레스토랑 안으로 아무렇지 않게 아주 태연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제 맞은편에 털썩 앉은 그녀는 제 굳은 표정을 보더니 제가 어디 있었냐고 묻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하철이 연착됐어. 근데 왜 그렇게 화를 내? 순간 모든 상황이 뒤바뀌었습니다. 40분 넘게 기다린 저의 정당한 분노는 순식간에 별일 아닌 것에 화를 내는 속 좁은 남자의 칩으로 둔갑했습니다. 그녀는 사과 한마디 없이 오히려 저의 감정 자체를 문제 삼았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저의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죄책감을 느꼈고 화를 낸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미안, 화내려고 했던 건 아니야. 믿겨지시나요? 1시간 가까이 약속에 늦은 사람 앞에서 기다린 제가 오히려 사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 관계의 모든 권력 구도는 명확해졌습니다. 그녀는 저의 사과를 너그럽게 받아주는 입장이 되었고 저는 그녀의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슬프게도 이것은 단 한 번의 해프닝이 아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저희 관계는 내내 이런 식의 패턴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겪었던, 그리고 아마 지금 당신이 겪고 있을지도 모르는